요즘에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돈이 뭔가 이상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면 돈은 누가 벌까?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요. 요즘 저희가 이런 말을 흔히 듣죠.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랑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콘텐츠에 많죠. 근데 제가 실전 투자자로서 한 명의 어떤 평범한 직장인 출신의 실전 투자자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를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최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 뭐 환율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화폐 가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도 좀 그 콘텐츠 범위를 설정할 때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고민하면서 기사를 찾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한 그 한 줄로 기사 제목이 있어서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속보 해가지고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네, 11월 27일 오늘 기준 기사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로 4차례 연속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다. 그건 기준금리를 멈췄답니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네, 보면 옆에 환율, 집값이 상승하는 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리지 않고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결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보면은 이제 금리까지 영향을 다 같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화두는 단연 이겁니다. 원화 가치 하락 이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첫 번째로 그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즉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각 나라마다 있는 중앙은행에서 어떤 방식의 통화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리의 인상과 인하를 통해서 화폐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돈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면 이제 화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폐가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통화정책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를 유지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고요.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화폐인 달러와 한국의 우리나라의 화폐인 원화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놓고 뭘 가져갈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달러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고 화폐로서의 지위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근데 심지어 화폐 가치 우위가 있는데 금리도 기준금리도 1.5%가 미국이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 금리차라고 하는데 한미 금리가 이런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선호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높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아주 빠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도리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싼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는데 심지어 달러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영향을 준다. 이 통화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자, 요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통화정책은 그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운영을 해나갑니다. 근데 재정정책은 그 나라의 행정부, 그 나라의 정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펴시는 분들이 많죠. 뭐냐면 바로 돈풀기라는 키워드입니다.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 해서 새 정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풀기를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칼럼니스트 분이 이거 돈풀기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1차, 2차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것만 보면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 보면 일주일 전의 뉴스인데
같은데 일본에서 18조엔의 돈 풀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일본의 그 총리, 여성 총리분으로 바뀌었죠. 다카이치 신하의 일본 총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엔화를 풀겠다. 18조 엔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화하고 국채가 동반으로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돈 풀겠다고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일본만 그러냐?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에서 독일 정부한테 요즘 너무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 재정 적자 줄이세요. 라고 하면서 돈 풀기를 경고를 했고요. 6일 전에는 다시 쇼타임 또 돈 풀기를 하나 하면서 여기 뒤에 여기 천조국의 이 국기가 보이시죠? 예, 여기 미국 국기가.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돈 풀기 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재정 지출을 지금 확대하는 게, 여러분도 이걸 좀 길게 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이게 약간의 트렌드가 되고, 이 지구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화폐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원화 가치가 특별히 더 떨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국가들이 유행처럼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직접 재정 지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전 세계에 있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영향을 준다. 세 번째는 요즘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뭐냐면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 계시죠? 우리 외국에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반대로 옛날부터 한국 시장에 투자하던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도 있었고요. 그냥 외국인 투자자도 있었고. 근데 이제 모바일 세상이 되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국의 어떤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성과와 주가 상승 같은 그 결과물들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도 늘어나고 실제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해외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 예전보다 뭐 폭발적으로 늘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라는 게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니까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자랑스러운 수출 주도형, 정말 세계 탑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역을 잘하고 우리나라는 흑자 구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무역만 놓고 보면 달러가 쌓이는 나라거든요. 근데 요즘에 달러 보유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해외 투자나 외국인 투자의 균형, 이런 데서 오는 자본이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달러 보유에 영향을 주는 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올해 11월에 수출이 또 늘었어요. 우리나라 진짜 기업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24억 달러 흑자가 났거든요. 24억 달러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학개미 투자가 68억 달러를 했는데 무역 수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바꿔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달러가 들어온 거 이상으로 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35억 불을 투자했는데 서학개미들은 247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무슨 정부에서 뭐 외국에 무슨 애국 투자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말이 살살 나오는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를 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오히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 최근 10년 혹은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S&P 지수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남미나 이런 데 있는 투자들도 미국에 굉장히 자본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주면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는 알았어요. 이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원화 가치 하락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지금까지 환율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 하락은 뭐냐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했던 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달러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2021년 초에,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거의 달러당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들어가서 봤는데 1,466원이 됐습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인들 대비해서 5년 동안 30% 가난해졌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죠? 만약에 달러는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유럽도 뭐 영국도 중국도 다 떨어지면은 사실 조금 덜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미국이 그냥 미국이 너무 부자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는 괜찮네.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게 유로 대비 환율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1,460원 정도에서 지금 1,700원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도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빠졌고요. 영국입니다. 파운드. 1,770원 정도 했었는데 2,000원 뚫을 기세입니다. 거의. 일본이에요. 네. 그나마 일본이 있어서. 예, 일본은 92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936원? 937원 정도 되네요. 거의 유사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희가 192원 정도였는데 위안당. 근데 지금은 200원을 뚫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둘이서 꼴찌예요. 지금 화폐 가치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일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외 무역에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나이님, 환율이 오르면 무역할 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시죠? 1달러에 1,100원 할 때는 외국에서 1달러에 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1,100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1,466원을 버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간 제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다 무슨 땅 파면 석유 나오고 막 금속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2차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반도체에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수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입할 때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있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굉장히 기업 운영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있죠. 기름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0원만 넣고 20,000원만 넣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가득 채웁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름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금리의 대응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하니까 금리는 환율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하니까 환율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하기가 어려워지고 유연성과 대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 원화 가치의 하락이 환율 외에 다른 곳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많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 바로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증대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로 살 수 있는 어떤 특정 자산을 살 때 필요한 원화의 양이 늘어나고 그게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독 자산 가격의 상승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우깡 가격이 오른다고 쳐요. 1,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000원 하던 게 1,050원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좀 둔감한 사람들은 오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똑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그러면 10억 5천이 돼요. 그죠? 그럼 10억 5천이 되면 5천만 원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그 압박감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주식과 부동산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얘는 부작용이 없냐?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소비가 둔화됩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주식 살려면 돈 아껴야 되고 부동산 살려면 돈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가 둔화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산으로 쏠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새우깡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에 훨씬 더 임팩트를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 빨리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산 시장으로 막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버블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소비가 둔화되면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원래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면 자산으로 또 쏠려요.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늘어나고, 원화가 늘어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엉망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경제 사이드에서 어떤 한쪽, 특히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한쪽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내가 지금 부동산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가지고 부동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리면 뭐 환율이 떨어져. 그럼 내가 매출이 줄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집값 상승,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최근에만 일어나는 걸까? 왜냐하면 최근에만 환율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그냥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시 정상화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장기간 환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브리핑한 건 최근 1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최근에만 일어난 일시적인 이슈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장기 이슈, 장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요국의 대외 환율입니다. 이거를 제가 25년을 끌고 왔습니다. 네, 제가 25년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면은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주요국 대외 환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이 네이비색, 그리고 원엔 환율, 대일본 환율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유로 환율이 이 골드 컬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25년 동안에 환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게 일단 이렇게 갑자기 치솟을 때 있죠, 여기. 그죠? 치솟은 거 보면은 이런 특이값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보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상대적인 안전자산, 상대적인 기축통화에 가까운 그런 통화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율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런 거 빼고요. 그냥 큰 추이를 보자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일본 환율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1000원, 1100원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은 9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본 환율은 장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5년간 일본의 엔화는 우리나라의 원화보다도 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일본 엔화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냐면 달러 대비 최근 한 30-40년 동안 거의 구매력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엔화도. 자, 그 다음에 미국 걸 볼게요. 미국이 제일 중요하겠죠? 25년 전에는 환율이 1100원 초중반대였는데 지금은 1400원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보시면 이 환율이 서서히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원화하고 유로화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하고 비슷한 겁니다. 최근 25년간 엔화 외에 주요국 화폐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주요국 화폐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최근 1년도 봤죠, 우리가? 최근 25년도 모두 중간에 진폭은 있지만 길게 와서 딱 돌아보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더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최근 이슈가 빠르게 해결된다. 혹은 최근 이슈가 유지된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대응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일단 이 원화 가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왜 도대체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 장기적으로. 그거는 바로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사실 이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치솟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광의의 통화량이에요. M2 통화량. 우리나라의 1986년도 이후로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통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돈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흔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현금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돈이 많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나이님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흔해져가지고 막 뭐 다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체감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1986년부터 통계가 있는데 1986년에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광의 통화량은 47.9조입니다. 47.9조였어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130.6조가 됐습니다. 2000년에는 691조가 됐고요. 2010년에는 1639.7조, 1640조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3070.8조, 3071조가 됐고요. 아, 이거 좀 깨졌네요. 2024년에 4046조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025년 9월 1년 사이에 4426조가 됐습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가팔라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화폐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보면 여러분 최근만 볼게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640조에서 3070조, 즉 1400조 정도 늘었어요. 화폐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1000조가 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40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0년 동안 1,400조 늘었죠. 2010년부터 20년까지. 근데 지금 그거를 불과 5년 만에 그만큼 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2010년대 대비해서 화폐의 증가 속도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누구를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정부가 뭘 한단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년이 오래됐다 생각하고 라이브기도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대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뭐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인지를 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원화 기준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1차 통화량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던 어떤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변곡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약간 둔화되죠. 그죠? 이게 둔화될 때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그때 통화량이 확 축소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다가 다시 이거를 만회라도 하라는 듯이 더 가팔라집니다. 그 뒤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 가팔라져서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러면서 약간 눌립니다. 눌렸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가팔라집니다. 2010년대는 세계화, 중국이 이제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정책을 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통화량이 또 엄청 늡니다. 그러다가 이때 2020년대 이때 코로나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급하게 했었죠. 2020년도에. 그때 잠깐 눌립니다. 그럼 눌렸어요. 자, 그 앞에 역사를 보면 어때요? 눌리면 이거를 아주 만회라도 하겠다는 듯이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앞으로의 통화량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정리를 했고요. 10년 주기로 한 번 빨라진 통화량 증가 속도는 다시 절대 늦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넘치는 거에 젖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고 이런 거에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제가 좀 원래 부동산 얘기 위주로 하다가 제가 실전 투자자로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5가지 원칙이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리밸런싱이 뭐냐면요. 증권 투자할 때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합니다. 근데 주식이 올라요. 근데 채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주식이 오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떨어질 때 채권을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떨어진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써놨죠? 오늘 가장 비싼 거를 오늘 제일 싼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지금 좀 전에 봤죠? 통화량 증가 속도. 오늘 제일 비싼 게 현금입니다. 내일부터 이 현금은 점점 더 싸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제일 싼 거 자산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투자에 민기적거리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은 투자를 미룰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통화량이 너무너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레버리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레버리지의 개념이 뭐냐면 현금을 부채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를 현금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느낌이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3억을 빌리는 거랑 10년 전에 3억을 빌린 거랑 20년 전에 3억을 빌리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4억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너나이님 저 200만 원 갚는 게 너무 부담됩니다. 지금 200만 원이랑 10년 뒤에 200만 원이랑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무분별한 대출이나 뭐 영끌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는 레버리지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면 여러분들 현금이 썩어버리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너나이님 무조건 현금은 쓰레기니까 현금은 없어야겠네요? 현금 보유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화폐량이 유독 더 빨리 늘어나면서 원화가, 그래서 원화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럼 유동성이 확대가 되죠. 원화가 막 늘어납니다. 원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감도가 증가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나 이거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모두가 이런 생각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민감해져요. 돈에 대해서. 민감도가 증가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을 안 지키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거, 투자해야 돼. 대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을 합니다. 자, 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이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더 빨리 버블이 쌓이고 더 빨리 버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사이클이 짧아져요.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아파트 시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폭등, 폭락, 폭등 이게 아니었어요. 되게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집값이 빠지고 되게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폭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온 다음에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래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면 22년에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30%가 빠졌고요. 지금 정고점을 회복해서 정고점을 뚫고 넘어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20%, 3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위험과 기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한 사이클이 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위험과 기회의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 현금은 쓰레기니까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 총 자산의 뭐 예를 들어서 30% 아니면 20% 이 정도의 현금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오는 어떤 하락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에 좋은 자산을 박앤세일 하듯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살걸, 테슬라 살걸, 애플 살걸, 하이닉스 살걸. 지금 봐봐 지금 살걸, 이 비트코인 진짜 살걸.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다 연도가 달라요, 여러분. 2021년에 비트코인 살 걸, 2022년에 엔비디아 살 걸, 2017년에 테슬라 살 걸.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그 버블과 붕괴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되게 다양한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금이 쓰레기인 시기일수록 적절한 현금 보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막 뭐 IMF에서 경고를 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약하다,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약하지 않다 막 그러는데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요 솔직히 그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에 관심이 있어요. 기업가들이나 여기 나라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저런 걸 알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본질이 있어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 적게 써서 모으고, 세 번째 반드시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위기와 기회가
되게 자주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현금보다 자산이 많아지게 한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전부 다. 첫 번째,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적게 써서 많이 모으려고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에 투자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올 수 있는 버블과 그 버블 붕괴, 기회, 위기와 기회들을 잘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컨트롤 하셔야 돼요. 한번 떠났으면 일단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나긋나긋에서도 얘기했죠. 한번 떠났으면 보내십시오. 왜냐면 다음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현금보다 자산이 많아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이인텔리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나름 똑똑하다고 비교하고 재고 기다리다가 놓치고 못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조금씩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관심이 생기면 내려갔을 때가 보입니다. 이거 기회인가 보다라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내가 일정 현금을 쟁여놨던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야 여러분들 잃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개념을 알고 투자를 하질 않아요. 제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아는 것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은 아는 것에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합니다. 투자를. 알고 하질 않아요.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 오른다고 하면은 삽니다. 그리고 남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변동성이 더 커져요. 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통화량이 막 느니까. 통화량 느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여러분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요.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기회가 자주 와. 기회가 자주 오는데 내가 투자했던 게 예를 들어 떨어져요.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이거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아파트는 8억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럼 7억, 6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뭘 하냐면 7억, 6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 아파트를 또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똑같아요. 주식?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로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파트가 뭔지 몰라요. 내가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 내가 엔비디아가 뭔지 모르고 내가 애플이 구글이 뭔지 몰라요.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식의 가치조정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몰라요. 이 아파트 입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런 어떤 투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조정이 되게 심했잖아요.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파트 얘기를 조금은 뒤로 놓고 이 얘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처음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제일 비싸다라는 말을 듣고 패닉이 옵니다. 조급함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그냥 남들 말 듣고 아무거나 삽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쓰레기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마저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투자를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입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절세를 받으려면 이 계좌를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에 저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서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ETF나 이런 것들, 그죠? 두 번째, 10년 전에 2억을 빌렸다면 그때 부담감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끌도 위험하죠. 근데 반대로 너무 대출을 무서워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제 통화량이 너무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현금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현금을 무시하면 하락장을 그대로 쳐맞습니다. 현금을 무시하면,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무시해버리면, 즉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주식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게 기회인 걸 알아도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재투자할 때, 전 부동산도 하지만 다른 투자도 하거든요. 현금을 항상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평소에 우량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고요.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고 워렌 버핏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보통 뭐 리포트마다 다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코로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우량 자산을 다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현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뭐 자본주의, 뭐 고대 로마, 뭐 중세 유럽, 뭐 동양, 뭐 원나라, 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뭐 한족이 세운 뭐 명나라, 뭐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출이 소득보다 큰 사람이 부자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현금을 우습게 알고 어차피 저축해봤자 다 쓰레기인데 그냥 써버리자, 이런 식이면은 미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반드시 아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의 재테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나? 현금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현금을 꾹꾹 모읍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합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는 부동산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일반적인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투자 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멈춰버려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집 마련 외에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 배워서.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주식에서 성과가 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시작해서 매번 DCA 형식으로 적립식으로 사다가 가격이 빠지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거듭해 나가다 보면 또 돈이 생겨요. 승진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또 이걸 가지고 이 집이랑 합쳐갖고 갈아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게. 현실적인 재테크가. 또 반대로 난 내 집 마련 할 돈이 없으니 지금 현금 모으는 걸로 주식이나 이런 다른 투자를 먼저 해야겠다.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어요? 삼성전자 주가 오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내 집 마련한대요. 그럼 내 집 마련해요. 또 그거 갖고. 주식으로 번 돈 가지고. 그러다가 또 내가 여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내 집 마련 한 거 가지고 또 내 집 마련 외에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필수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집부터 사라. 네 집 아닌 데서 주식하면 다 잃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 하려고 저한테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랑 강의를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너나이님 저 주식으로 한 8억 정도 벌었는데 내 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 왜 주식으로 그렇게 잘하시는데 주식 불리시지 왜 굳이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세요? 이제 애가 학교도 가야 되고 해서 저도 좀 안정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쵸? 공감하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중에 유일하게 실사용 가치라는 프리미엄을 가집니다. 주식으로 똑같이 100% 수익이 나는 거랑 내 집 마련 해가지고 100% 나는 거는 체감이 다른 겁니다. 왜? 내 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1분 정도만 짬을 내서 제가 아래쪽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에 남겨야 할 거. 첫 번째,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이 정도 속도의 화폐 가치 하락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현금이 쓰레기라도 아무거나 막 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쓰레기 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현금이 쓰레기 같아도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전혀 알아보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를 사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뭘 사는지 알아야 그 극심한 변동성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사는지를 알아야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을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엔비디아를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구글, 왜 나스닥, S&P 500, 왜 하다못해 코스피, 삼전 왜 사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이 왔을 때 그 변동성을 견뎌내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동산 알아보는 게 재밌어. 내가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는지, 삼성전자 어떻게 돈 버는 거야? 와, 이렇게 버는구나.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를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의존도가 더 높으니까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더 기업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좋아지는구나. 왜 엔비디아는 돈 벌까? GPU가 뭐야? 비트코인은 왜 보는 거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금이랑 다른 건 뭐야? 같은 건 뭐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아가는 거가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즐겨보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너나이님 전 그렇게 머리 아픈 거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돈 이야기하는 친구하고 자주 만나세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한테 입에 개거품을 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구글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나한테 그걸 얘가 너무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세요. 그것도 아주 자주.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왜 이걸 여기다 넣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돈 얘기하는 친구가 돼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막 바쁘고 힘들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애 보고 나면은 10시 몸은 완전 녹초 자요 일어나 또 새벽같이 졸린 눈 비비면서 또 출근해요. 그거 어렵잖아요. 저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돈 얘기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되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돼요. 어떤 그 실마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라이브를 켜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 영상 촬영해갖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하는 친구가 돼드리고 싶어서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고요. 다음부터는 구해줘 월부에 한번 가볼까 이러고 오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와서 제가 열심히 돈 얘기할 테니까 제가 좀 전에 개거품 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앞으로도 할 테니까 자주 라이브 방송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